어머님, 제가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아니, 잠깐 전화가 와서 받은 거야. 잠깐이 아니잖아요. 10분 넘게 통화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오랜 지인이 연락을 줘서 짧게 통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며느리가 CCTV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근할게요. 주호 이유식 냉장고 맨 아랫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건 먹이지 말고 버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참, 그리고 저번 달 일해주신 비용이에요. 그래, 고맙다. 잘 쓸게.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사이고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자기 손주를 봐주는 값으로 50만 원이라니.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이른 나이에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남편은 잘생기고 말도 잘했으며 처음엔 세상 그 누구보다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인화 여사는 남편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반부터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들과의 술자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점점 잦아졌고 남편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목인화 여사에게 심한 말을 퍼붓고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발적인 행동이라며 남편을 용서하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행동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의 문제는 폭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바람기를 몇 번이나 목격했고 그때마다 남편은 뻔뻔하게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자신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망가져가는 모습을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도박과 바람을 일삼았고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밤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발소리와 문을 여는 소리만으로도 목이 메이고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녀에게 폭언과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목인화 여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목인화 여사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도 존경할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 요구는 남편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혼 후 목인화 여사는 큰 상처를 안고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혼이라는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좌절과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강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그녀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지만 서서히 삶의 균형을 되찾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목인화 여사는 늦은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은 첫 결혼과는 달리 매우 신중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상대방을 관찰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남편은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목인화 여사의 아픔을 이해해주며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시골에서 과일 농사를 짓는 순박하고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초혼이었지만 목인화 여사의 과거를 존중하고 그녀가 겪었던 아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았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었기에 목인화 여사는 그와 함께하는 삶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시골에서 소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목인화 여사를 아끼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으며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과일 농사를 지으며 손을 맞잡고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를 점차 접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고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나이가 들어 아이를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아내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의 삶은 그동안 상상하지 못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고, 비록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은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과일 농사로 번 돈은 많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언제나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만은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은 농장에서 일할 때마다 아들의 건강과 미래를 생각하며 작은 수확에도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아들의 웃음을 보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고 그 어떤 고된 일도 더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온 아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목인화 여사와 남편은 늦은 나이에 얻은 소중한 축복을 위해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4살 때부터 글을 읽었고 영어 만화만 틀어줬는데 나중엔 영어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때가 아들이 7살쯤이었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게다가 공부까지 잘하니 그들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고 그녀는 남편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단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인화 여사의 행복은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녀의 남편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트럭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남편은 크게 다쳤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한 날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의 연속처럼 보였지만 그 일상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난 후 그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목인화 여사는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그는 농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평소처럼 그녀와 아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무책임한 행동이 그녀의 남편을 영원히 빼앗아 갔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목인화 여사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남편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빈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과 둘만 남게 된 그녀는 아들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될래요. 그래, 그러자.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의사 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죽은 그 후부터 아들의 목표는 뚜렷해졌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논밭을 팔고 서울로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농사일을 하기가 버거웠고 서울에 가서 일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에도 서울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 자리를 잡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취직이 되기 전까지 하루하루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몰랐습니다. 이대로 취직이 안 되면 그들의 먹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3주 만에 그녀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영아나, 엄마 취직됐어. 이제 내일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할 거야. 우리 영안이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알겠지? 네.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됐네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가 취직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뭐든지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취직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아들은 말 한마디도 참 예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아들 생각만 하면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들이 공부할 때 그녀는 손발이 부르트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언젠가는 쓰게 될 아들의 학비를 위해 꼭 마련해야 하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등어를 좋아했지만 2마리 사 먹는 게 아까워 항상 1마리만 사와서 아들에게만 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고등어에 DH인가 뭔가 있어서 그게 두뇌에 좋대. DHA요. 맞아요. 엄마도 같이 드세요. 아니야, 엄마는 배불러. 그래도 드세요. 아들은 고등어 반을 갈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똑똑한 아들이 그녀가 고등어를 1마리만 사왔다는 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또다시 고등어를 반의 반만 떼어내고 다시 아들 밥그릇에 얹어 주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리 영안이 더 먹어. 공장에서 받는 돈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책 1권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꼭 필요한 책들은 사주긴 했지만 넉넉하게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이 중학생 때 근처 학원가를 돌며 버려지는 책들을 주워 오곤 했습니다. 고맙게도 아들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사춘기 때 아들이라 엄마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법도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자신을 위해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공장에 3년째 다니던 어느 날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언니가 말했습니다. 인화, 너 그 옷만 지금 3년째 입고 있는 거 알아? 이제 옷 좀 사 입을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옷 한 벌도 안 사 입고 어디에 쓰긴요. 나중에 우리 아들 학비에 써야죠. 우리 아들 의대 가야 되거든요. 뭐, 의대. 영환이 그렇게 공부 잘해? 좀 잘하긴 해요.
그리고 그놈이 자기 의대 가겠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가겠다는데 엄마가 돼서 돈 없어서 발목 잡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고 아껴서 모아야죠. 그렇긴 한데 의대가 뭐 가고 싶다고 그게 가지는 건가? 그렇긴 한데 우리 영환이는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등이 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공장 언니는 그녀의 말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아들이 정말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는 대단하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고 모기너 여사는 마치 모든 꿈을 다 이룬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아들 못지않게 그녀도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수선집을 여러 가게를 운영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조금씩 집안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요? 골목길이 좁은 주택가라 차 세우기 힘들어서 좀 애는 먹었어요. 그런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이 주택가가 다 그렇죠. 그래서 싫었어? 아냐, 오빠.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어서 오는 내내 흥미진진했어.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애교는 많았지만 어딘가 정이 가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에게 대하는 걸 보면 참 애교는 많았지만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지 예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의가 없다고 야단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공손하고 예의 바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애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의 아들에게는 얼마나 싹싹하게 굴고 자라는지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누구보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사돈댁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더욱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 사람들 치고는 매우 겸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환군이 요즘 젊은 사람치고는 참 점잖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사돈,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똑똑한 아들 발목 잡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책도 마음껏 못 사주고 그 흔한 학원 한번 마음 편히 못 보내줘서 많이 미안하죠. 제가 많이 부족한 애미였습니다. 자기 혼자서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으니 제가 영환이한테 많이 고맙죠. 설마 영환군이 혼자 잘해서 의사가 됐겠어요? 이게 다 사돈께서 영환군을 훌륭하게 키우신 결과죠. 제가 보지 못했어도 사돈께서 그동안 혼자서 영환군 키운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을지 눈에 선하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대학 교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존경이라뇨.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녀는 사돈댁의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더욱 놓였습니다. 모기마 여사는 상견례가 끝나고 사돈댁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야말로 우리 딸 자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가 변호사 직업의 겉모습만 멀쩡하지 사실 철부지나 다름없어요. 저희가 다 가르쳐서 보냈어야 했는데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사돈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상견례 내내 모긴화 여사와 사돈 어른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는 일은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 잘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예물 보러 갈까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면 어떠세요? 예물. 내가 가면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그냥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둘이 다녀와. 그래도 엄마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시는 건데 같이 가서 봐 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선윤이한테도 말해놨어요. 모긴화 여사는 정말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꼭 함께 가고 싶다며 끝내 주얼리 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 주얼리 숍이었고 얼마나 고급지게 해놨는지
그녀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꾸민다고 꾸미고 갔지만 거친 피부와 손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안내하는 의자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어색하게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착용도 해보고 그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응. 예쁘긴 한데 젊은 사람이 하기엔 좀 나이 들어 보이네. 선윤이 거 말고 엄마 거 고른 거예요. 저는 진주도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은데 한번 껴보세요. 아유, 무슨 내 것까지 해. 됐어. 난 괜찮아. 한번 끼워보세요. 제발요. 사실 오늘 엄마 모시고 온 거 엄마 거도 하나 고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빠 뭐해? 이거 어때? 어머, 예쁘다. 누구 거 고르는 거야? 우리 엄마. 아, 이건 우리 어머니 거야. 자기도 장모님 거 하나 골라봐. 내가 선물할게. 아, 우리 엄마 거 아니고? 어머님, 어디 한번 끼워보세요. 근데 사이즈가 맞나? 어머님 손이 워낙 굵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디 한번 끼워보기만 할게. 산다는 건 아니고. 진주 반지를 끼워보니 목인화 여사의 손에 딱 맞았습니다. 빛깔이 얼마나 고운지 참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흔한 금목걸이 하나 없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꾸미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아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보석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히 그런 걸 사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반지를 끼운 동안만큼은 자신의 손이 참 예뻐 보인다 생각하며 한참을 이리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돈으로 그 비싼 걸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고 아들은 교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듯 굽신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거 사시게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냐. 내가 이런 건 사서 뭐하게. 어디 하고 다닐 것도 없고. 난 또 어머님이 반지를 한참을 안 빼시길래 그거 끼고 집에 가려는 줄 알았어요. 하긴 어머님 말이 맞죠. 솔직히 하루 종일 좁은 상가 안에서 바느질에 다림질만 하시는 분이 이런 반지 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건 어머님이 사시면 그냥 사치품일 뿐이죠. 집에서나 깨고 그럴 거면 이런 거 뭐하러 사요? 자빌할 때 걸리적거리기나 하지. 안 그래요? 목인화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감정이 상해버렸습니다. 며느리를 타박하기엔 딱 꼬집어 혼내기도 애매한 말이었기에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너, 나 무시하는 거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스스로가 하찮아서 무시당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고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오빠 교수님이 찾으셔. 오늘 쉬는 날인데 좀 놔두지. 구슬을 못 참고 연락을 하시네. 오빠가 너무 능력남이라 그래. 아유, 어쩌겠어. 오빠가 잘나서 그런 걸. 아참, 나 우리 엄마 거 이거 골랐어. 이거 어때? 아이, 그래, 그것도 좋네. 엄마는 고르셨어요? 목인화 여사는 답답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난 됐어. 다 골랐으면 그만 가자. 엄마는 답답해서 먼저 나가 있을게. 공기가 좀 덥네. 아들이 그녀를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거 견적 내고 나가야지. 목인화 여사는 밖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괜한 자격지심에 잘난 며느리의 행동이 더 상처로 느껴지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다 자신이 못난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2030분 정도가 지나자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엄마, 나 없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내가 기분 안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애들 예물하러 온 자리에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목인화 여사는 대충 둘러대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기가 찬 말을 하더군요. 맞아. 아무 일도 없었어. 어머님 혹시 이런 게 어머님한테 안 어울려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기 싫어하신 거죠. 에휴. 오빠가 괜히 어머님 싫다시는데 억지로 사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저희 것만 계산하고 나오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마치 목인화 여사를 엄청 걱정해 주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목인화 여사는 어이가 없어서 그저 며느리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그녀를 웃으면서 바라보더니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 예물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고는 그녀를 떡볶이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요즘은 규모가 큰 떡볶이 체인점들도 많지만 목인화 여사가 간 곳은 시장의 허름한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테이블도 딱 하나에 의자도 3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떡볶이에 오뎅, 순대까지 다 쏠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한 게 여기였어?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이랑 왔으니까 추억도 쌓을 겸 일부러 모시고 온 거지. 어머님, 어떠세요? 여기 오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으세요? 아들 앞에서는 마치 목인화 여사를 대단히 끔찍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며느리의 속내는 그녀에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며느리는 돈 없고 능력 없는 시어머니에게 걸맞은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결국 그날 떡볶이를 먹고 단단히 체하고 말았습니다. 많이 먹은 것도 아니었고 먹는 둥 마는 둥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했는지 크게 체해버렸습니다. 아들은 약을 사다 주고 그녀의 손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가 잠든 줄 알았는지 그제야 나갔습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다. 저녁도 얼마 못 드셨는데 체하셨네. 선윤아, 다음부터 어른들 모시고 분식집에 가지 말자. 밀가루 음식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가도 없어. 알았어. 내 딴에는 일부러 신경 쓴 건데 그보단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많이 불편하셨나 봐. 나이도 있으신데 여기저기 다니시려면 힘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결혼 준비 우리 둘이서만 하자. 괜히 어머니 모시고 다니지 말고. 그래, 알았어. 목인화 여사는 참 사돈 어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을까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자신의 딸처럼 예뻐하리라 생각했는데 식도 올리지 않은 며느리를 이미 조금씩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병원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에게 수시로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목인화 여사는 맞벌이하는 두 아이들을 위해 가끔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목인화 여사는 아들이 평소 좋아하는 반찬들을 반찬통에 담아 큰 쇼핑백 2개에 가득 담아 아들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고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아들 집이었습니다. 어찌나 더운지 땀이 뻘뻘 나서 오는 길에 물을 사다 마셨더니 소변이 너무 급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아들 집 문 앞에 반찬통을 놓고 왔겠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들, 일하는데 바쁜데 미안해. 엄마가 지금 반찬 가지고 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날도 더워서 반찬도 집에 넣어놔야 할 것 같고. 엄마, 힘드셨겠다. 날도 더운데 제가 지금 바로 비밀번호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그럼 일 보시고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 목인화 여사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반찬만 넣어놓고 가겠다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일하러 갔을 며느리가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녀를 보고 엄청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이 시간에 왜? 너야말로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었니? 오늘 제가 휴가 냈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그래? 어디가 안 좋은데? 아니,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몸살 났나 봐요. 요새 일을 좀 무리하게 했더니. 내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약 사다 줄까?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금 먹었어요. 혹시 반찬 가져 오신 거예요? 응. 날이 더워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문 열고 들어왔어. 미안하다. 내가 있는 줄 알았으면 배를 눌렀을 텐데. 그럼 넌 좀 쉬어라. 내가 냉장고에 넣고 갈 테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럼 이제 바로 가시는 거죠? 응. 아, 그래. 가야지.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물 한 잔 대접도 못 해드리네요. 괜찮다. 넌 쉬어라. 난 화장실만 들렀다가 갈게. 목인화 여사는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변을 지릴 뻔했습니다. 아,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아니, 난 너무 급해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지. 저 잠시만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일단 화장실 용무부터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누구? 아, 저요? 저는 그, 동네 아는 언니예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약 사다 주러 왔어요. 그치? 언니? 응. 이분은 우리 시어머니. 아, 안녕하세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며느리가 혼자인 줄 알고 화장실 문을 열어서 실례를 했네요. 그럼 이야기 나누시다 가세요. 전 그만 가볼게요. 어머님 가시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많이 안 좋으면 꼭 영환이한테 얘기해. 아, 어머님, 오늘 저 집에 있었다는 거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응. 왜? 오빠 요새 많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저까지 아프다고 하면 신경 쓸 것 같아서요. 저까지 보탬 될 것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알아야지. 어머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오빠 끔찍하게 아끼는 거요. 저 정말로 오빠가 걱정하는 거 싫어서 그래요. 뭐, 내가 그렇다면 알았다. 그럼 어머님은 저 오늘 안 만난 거고 저 언니도 오늘 못 보신 거예요. 아셨죠? 목인화 여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쟤는 참 숨길 것도 많다. 남자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쉬쉬해.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지 혼자 있는 것처럼 굴지. 하여간 앞으로나 뒤로나 음흉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런 생각을 흘리고는 그대로 잊고 말았습니다. 평소 목인화 여사는 아들과 통화를 자주 했지만 며느리와는 전화 통화하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결혼 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직업인 아이니 얼마나 바쁠지 그녀는 짐작했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싹싹하게 자라는 아이였지만 그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던 것은 그저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이번 주에 갈비 좀 재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LA 갈비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랬니? 저번에 준 반찬은 다 먹었고, 네, 실은 반찬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알겠다. 이번 주에 너희 집에 한번 들릴게. 그 후로도 며느리에게서 이런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갈비찜부터 불고기, 매운 갈비찜 등 고기 반찬들 위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아나, 갈비찜은 잘 먹었니? 양념이 잘 됐나 모르겠네.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바쁜 선윤이 시켜서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만 아들은 바빴는지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야 문자 봤어요. 근데 엄마, 갈비찜이라뇨? 무슨 갈비찜? 어제 오셨어요? 나 아직 못 먹었는데, 아유, 어제 당직하느라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집에 가면 먹을게요. 고마워요, 엄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갈비찜을 가져다 준 건 지난주였고, 그걸 먹었어도 진작에 먹었어야 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아들을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럼 갈비찜 말고 불고기는 먹었니? 역시나 아들은 그동안 그녀가 해간 음식들을 먹어보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윤아, 지난번 갈비찜 너무 맵진 않았니? 영환이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내가 너무 맵게 한 거 아닌가 몰라. 딱 좋던데요. 오빠도 맛있다고 엄청 잘 먹더라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다음번엔 제육볶음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요새 매운 게 땡기나 봐요. 자꾸 매운 것만 찾아요. 그래, 알겠다. 이번 주에 해줄게.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육볶음을 만들어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 음식을 두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자 10분 정도 뒤에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육볶음을 들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속으로 짐작되는 바가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며느리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아주 허름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로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중 한 집 앞에 섰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문이 열리기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문이 열리고 며느리를 마중 나온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그곳에서 나온 사람은 바로 전에 화장실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보니 그때는 몰랐던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봤을 때는 화장을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오늘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꽤 나이가 들어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였고 그렇다고 그녀처럼 엄마뻘도 아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이렇게 허름한 연립주택에 사는 지인 집에 제육볶음을 가지고 간 것을 보니 목인화 여사는 며느리가 제 생각보다 속물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동네 지인을 챙기려고 나한테 음식을 해달라고 한 건가? 그녀는 그 생각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윤아, 제육 받았니? 아, 아직이요. 제가 오늘 출장을 나와서요. 아이, 그렇지. 일하는 중이겠구나. 그래서 길게 통화하기 어려울 텐데. 네, 맞아요. 그래, 알았다. 점심 잘 챙겨 먹고. 제육은 양이 많으니까 너무 많으면 이웃들이랑 나눠 먹어도 돼. 네, 그날 목인화 여사는 며느리가 따뜻한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기 반찬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니 임신을 해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에 부쩍 더 자주 목인화 여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힘이 들었는지 제게 자주 아이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후 휴직을 했지만 혼자서 아이를 보는 것이 많이 힘들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녀는 며느리의 부탁으로 아이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마트에 살 게 있어서요. 마트에 간다던 며느리는 못해도 두세 시간은
집에 돌아오지 않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니. 아, 죄송해요. 대형 마트에 갔다가 옆에 쇼핑몰에도 좀 들리느라요. 어머님도 아이 낳아 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 낳으면 하루 종일 애만 붙들고 있느라 나 자신한테는 신경 못 쓰는 거요. 그래서 옷 구경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니까 제 마음 아시죠? 며느리 손에는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모긴화 여사는 자신이 영안이를 키울 때와는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3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공장 동료에게서 한 소리 듣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 돈을 많이 버니 저 정도 쇼핑은 당연한 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며느리의 외출이 너무 잦아졌습니다. 아이를 맡겨놓고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고 23시간이던 외출이 이제는 7시간이 예사였습니다.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면 온갖 이유를 들이밀었고 불쌍한 척 이야기를 하니 모긴화 여사는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녀는 제 손주를 보느라 몸이 묶여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수선집 문을 닫는 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며느리에게 이제 아이를 봐주기 어렵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애걸복걸하며 제 아들까지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 이제 복직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주호 안 봐주시면 누가 주호 봐주겠어요. 나도 이젠 수선집 문 열어야 돼.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 안 되면 안사돈한테 부탁드려봐. 저희 엄마는 대학 강의 나가시잖아요.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엄마,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좀 쉬시면서 손주랑 시험 보내는 건 어떠세요? 지금 한창 예쁠 때인데 이 시기 지나면 다시는 이런 기쁨을 누릴 날도 없잖아요. 제가 엄마 섭섭지 않게 아이 봐주시는 비용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쉬시고 제가 일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고요. 어머님 월급은 이랑 상의해서 잘 챙겨드릴게요. 결국 아들까지 나서서 부탁하자 모긴화 여사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애들이 주겠다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들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님, 월급 드리는 거니까 날짜랑 시간은 정확히 지켜서 와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출근이시니까 월급은 매달 15일에 드릴게요. 그렇게 모긴화 여사는 며느리 말대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주호 TV 켜주지 마시고 아이 봐주실 때 핸드폰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자파도 그렇고 아이에게 영상 노출되는 거 안 좋아요. 아셨죠? 애 봐주면서 그동안 못 본 드라마나 보려고 했던 모긴화 여사는 며느리 말에 뜨끔했습니다. 그녀의 세대 때는 이런 규칙이 없었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은 미디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의 말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자신을 베이비시터 취급하는 것 같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손주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아니, 잠깐 전화가 와서 받은 거야. 잠깐이 아니잖아요. 10분 넘게 통화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모긴화 여사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랜 지인이 연락을 줘서 짧게 통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며느리가 CCTV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손주 보는데 내가 감시당하다니. 그녀는 그 순간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불쾌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생각에 꾹 참고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출근할게요. 주호 이유식 냉장고 맨 아래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건 먹이지 말고 버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참, 그리고 저번 달 일해주신 비용이에요. 그래, 고맙다. 잘 쓸게.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사이고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자기 손주를 봐주는 값으로 50만 원이라니. 요즘 베이비시터 비용이 못해도 150만 원은 넘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돈을 안 받고 봐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들을 생각하니 그냥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애들이 여유가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5달이 흘렀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손주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유아식을 꺼내 손주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진 목인화 여사는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지 찾아보았습니다. 평소 그녀는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채워놓곤 했는데 그날은 마침 반찬이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냉장고를 뒤져보았더니 계란밖에 없었고 그래서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퇴근한 며느리는 집에 오자마자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어머님, 냉장고 좀 뒤져보지 마세요. 솔직히 저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애 밥 먹이려면 냉장고를 열어야 되는데. 그럼 애를 먹이지 말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오늘 냉장고 한참을 열어서 여기저기 다 뒤졌잖아요. 제가 CCTV로 다 봤거든요. 목인화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속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얘 정말 해도 너무하다. 나는 그럼 먹지도 말고 애만 보라는 거냐? 그리고 그놈의 CCTV 타령 좀 그만해라. 내가 여기 내 손주 봐주러 왔지. 너한테 감시당하러 왔니? 그렇게 내가 못 믿어오면 내가 혼자서 해봐. 그동안 사사건건 간섭하는 며느리 때문에 목인화 여사는 참고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서는데 마침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금 가세요?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됐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밥이 넘어가겠니? 목인화 여사는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들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신 뭐해? 빨리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아이 처음 키우다 보니 모든 게 다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요새 일도 힘들고. 그래. 일이 힘들면 시어미한테 스트레스 풀라고?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못 해 먹겠다. 어머님, 화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내가 네 애 봐주면서 내 돈 받으니까 생색내려는 모양인데 나 내 시어미지 베이비시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고작 50만 원 받으면서 이딴 유모 취급까지 받아야겠니? 그러자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50만 원이라니? 내가 엄마한테 300만 원 드리라고 돈까지 넣어줬잖아.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게 실은 제가 그 돈으로 후원을 좀 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변호를 하다 보니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돈 채워드릴게요. 됐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만둘 거니까. 후원을 하려면 내 생활비에서 해야지. 어머니 드릴 돈으로 하면 어떡해? 아들은 다시 며느리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돈 얘기는 됐고 당신 엄마를 유모 취급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 난 그냥 TV랑 핸드폰만 좀 조심해 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오래 통화하셔서. 당신은 일하는 사람이 엄마가 TV를 보던지 통화를 하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목인화 여사는 쏟아진 말을 받아쳤습니다. 주 엄마가 대놓고 나를 CCTV로 감시하더라. 내가 아무리 내 아들 생각한다지만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는 주 못 봐주겠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던지 주 엄마 네가 일을 그만두던지 해라. 그제서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커리어 쌓아가고 있는데 또 휴직하면 저 어쩌라고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 CCTV도 당장 없애버릴게요. 결국 며느리와 아들이 죄송하다고
빌자 모긴화 여사는 한 번만 더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조금은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CCTV는 당장 떼어버렸고 며느리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상상도 못할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모긴화 여사는 손주를 먹이고 나서 냉장고를 열어 뭐라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치욕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냉장고를 닫고 찬장을 열어 라면을 찾아 끓였습니다. 주호는 거실 한편에서 엎드려 잘 놀고 있었습니다. 라면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걸어가는 순간 발밑에 턱하고 무언가가 걸렸고 그녀는 그대로 냄비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 뜨거. 라고 생각한 순간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발밑에 걸린 건 다름 아닌 손주였습니다. 손주를 본 순간 모긴화 여사는 기겁하며 아이를 안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조치로 아이 몸에 물을 뿌리고 여기저기를 살펴보니 팔뚝이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국물이 튀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쩜 좋아. 미안하다. 주호야, 할미가 배 채우겠다고 널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손주 팔뚝에 열기를 빼고 나니 그제서야 모긴화 여사는 자신의 가슴팍이 쓰라린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그녀는 자기 몸에도 물을 뿌리고 나와 손주의 팔뚝에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확인했더니 가슴팍에 손바닥만 하게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었는지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며 모긴화 여사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들은 그녀부터 걱정했습니다. 주호는 동전만하게 빨갛게 됐고 물집만 조금 잡힌 거죠? 그럼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웬만하면 저희 병원으로 한번 나오세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모긴화 여사는 미안하다고 말을 꺼내려 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다치게 만들어? 돈값 못할 거면 나가 죽어. 며느리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긴화 여사는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이 100번 잘못이었지만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깊은 화상이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채 눈밑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 뭐야? 쓸모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며느리는 모긴화 여사를 잡아 질질 끌고 현관문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모긴화 여사는 며느리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와 있었고 어떻게 집까지 도착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긴화 여사는 그 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지른 일을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한 번 연락이 왔었지만 그는 그날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선윤이 말로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으신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베이비시터 구하는 중이니까 엄마는 주호 걱정 마시고 일단 좀 편히 쉬세요. 아휴, 엄마 죄송해요. 엄마 힘들게 해서요. 그는 그저 그녀가 아파서 손주를 돌볼 수 없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긴화 여사는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 집 밖으로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집에만 있었는데 아들이 시간을 내서 보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만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 한사코 말렸습니다. 그날 모긴화 여사는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노후를 대비해 사둔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두 입구 중 반대쪽에서 며느리가 그때 본 그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그들이 나누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 마음에 들어? 응. 오피스텔이 깨끗하고 옵션도 아주 잘 돼 있네. 내가 내 덕에 이제야 호강하네. 에이, 뭘. 우리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시면서 수다나 떨자. 내가 그 노친네 때문에 아주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어. 왜 또? 내 시어미가 또 등신짓 했어? 맞아. 저기 카페 있다. 우리 저기로 가자. 며느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에게 목인화 여사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그들의 대화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카페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며느리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오빠가 의사니까 그거 믿고 결혼했지. 시어머니는 완전 개털이야. 왜 돈 많고 직업 좋은 남자는 안 꼬이고 꼭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들만 꼬이는지 몰라. 아니, 돈 없으면 일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우리 주호 맡겨놨더니 주호 팔에 화상 입힌 거 있지 뭐야? 아니, 그 등신은 애 안 보고 뭐 했대?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그냥 잡아서 집 밖으로 끌어내 버렸어. 이참에 연 끊고 살면 좋겠어. 뭐 하나 떨어질 콩고물이 있어야 잘해주지. 안 그래? 잘했어. 내 시어미 개털이라면서? 나중에 너희 발목 잡기 전에 미리 떨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지. 그러다 김서방이 알면 어쩌려고? 엄청 효자라며. 그러다 너 쫓겨나는 거 아냐? 아유, 내가 누구야. 당연히 남편은 잘 구슬러서 얘기해놨지. 지금 시어머니는 몸 안 좋아서 쉬는 줄 알아. 의사가 좋은 게 뭐야? 바빠서 집안에 신경 잘 못 쓰지. 돈은 많이 벌어오지. 이보다 훌륭한 돈 버는 기계가 어딨어? 목인화 여사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기가 막혀 눈물이 나왔습니다. 대화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오피스텔 마련할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남편이 버는 돈이랑 우리 양부모님이 시집갈 때 챙겨준 돈 있잖아. 그리고 그 여자 베이비시터 비용 빼돌린 것까지 다 합친 거지. 내가 이 돈 모으느라고 여기저기서 박박 긁어 모았어. 그래도 내가 그 집에 양딸로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직 너 무직인 거 아무도 몰라? 하나같이 잘들 속더라니까. 너 참 대단하다. 변호사인 척하고 산 지가 언젠데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채잖아. 내 딸이지만 하여간 대단해. 이게 다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엄마야말로 나 그 집에 두고 가서 대신 키우게 했잖아. 남 등쳐먹고 사는 이 유전자 어디 가겠어. 예. 말이 좀 그렇다. 등쳐먹긴 뭘 등쳐먹어. 그냥 똑똑하게 사는 거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폭탄처럼 충격적인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요약하자면 양부모 손에 자란 며느리가 사실은 친엄마를 알면서도 유복한 가정에서 크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라는 직업도 거짓말이며 실은 백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쁜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내 양아빠가 뭐 하나 줄 것 같은데. 뭐 땅이나 건물이라도 주신다디? 어떻게 알았어? 양평에 있는 그 땅 대박이지? 내가 이제야 그 집에서 산빛을 보려나 보다. 학교 다닐 때 맨날 날 미워만 하더니 의사한테 시집가고 나니까 내가 이젠 좀 다르게 보이나 보지. 엄마도 너 못지않았지만 그래도 너 정도는 아니었어. 도대체 애를 몇이나 뵌 거야? 아유, 그 얘기 좀 그만해. 나도 엄연히 이제 유부녀인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이번에 한 건 잡았다고 했잖아. 아니, 뭔데? 그때 말한 그 강 사장. 내가 빌라 소개해 준 거 5채나 계약할 것 같더라고. 목인화 여사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엄마와 짜고 속임수를 써가며 자신의 가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목인화 여사는 며느리와 그 여자의 대화를 듣고 심경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걸 사돈댁에 얘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에게 알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사돈댁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철든 딸이라
믿고 잘 지내고 있었고, 아들은 손주 주호를 키우며 불평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괜한 벌집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속이 너무 답답해진 그녀는 결국 남편을 찾으러 갔습니다. 소통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미 죽은 남편에게 모든 한을 풀어놓고 싶었습니다. 여보, 나 어쩌면 좋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결혼 전으로 돌려놓고 싶어.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긴화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이 그곳에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아니, 사돈이 왜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입니까? 아니, 그게. 사돈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다가 남편의 자리에 꽃을 새로 꽂아줄 겸 수목원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스럽게 울고 있는 모긴화 여사를 보고 차마 아는 체를 할 수 없어 가만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죠. 모긴화 여사는 감정에 휩싸여 자신이 한 이야기를 뒤에 누가 듣고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사돈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친딸이 아닌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솔직히 말하면 사돈 댁에 흠잡힐까봐 모른 척하려고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가 그동안 저지른 무리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부인, 제가 우리 딸을 잘못 키웠습니다. 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름에 빠져 있던 부부에게 어느 날 집 앞에 놓인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긴화 여사의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자라면서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힌다는 선생님의 연락이 종종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을 봐가며 대하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고 자신이 잘 보여야 할 사람에게는 한없이 좋은 사람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인간관계에서 상하관계를 명확히 구분짓는 아이였어요. 그런 사실을 키우다 보니 알게 됐습니다. 설마 친엄마를 만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친엄마가 그립다고 보고 싶어 하던 게 다 연극이었다니 어려서부터 속임수가 남다르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사돈은 그동안 며느리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합격증을 보여주고 대학도 졸업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양부모라지만 우리까지 속일 생각을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부인, 제 딸 잘못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자, 부인은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 후 결국 모긴화 여사의 아들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집에 찾아와 아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사죄했습니다. 아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뭐 잘못했어요? 저 그동안 두 분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아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고 며느리는 울며 변명했습니다. 이 녀석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누군가에게 잘 보이겠다고 너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이건 사기 결혼이고 너는 우리를 평생 배신해 온 거나 다름없어. 사기요? 그러는 엄마, 아빠는요? 왜 내가 양딸이라는 걸 평생 말 안 했어요? 제가 두 분 부부 연기에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뭐야? 선윤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뭐래도 저는 두 분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저한테 평생 숨긴 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웃기지도 않아요. 아들은 혼란스럽고 화가 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모긴화 여사는 그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원래 이렇게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애였니? 당장 나가!
네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당장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네가 주호 엄마라서 참는 줄 알아. 그러자 며느리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공들였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올 수가 있어? 나 오빠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할 사람이야. 입안에 혀처럼 굴어줄 때는 좋아 죽더니 이젠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겼나?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악담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팔을 잡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사돈댁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깥 사돈이 증여해 주기로 했던 땅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목인화 여사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빌었고 자신을 받아주면 아들도 자신을 받아줄 것이며 그러면 원래의 자리를 찾을 거라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인화 여사는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가 잘못을 비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사돈어른들은 호적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엄마가 있는데 자신들이 부모 자격으로 남아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호적에서 파이고 이혼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친한 친구인 정신과 의사를 종종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남은 화상 자국처럼 마음에도 정신적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가슴 속엔 돌덩이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죠. 요즘 목인화 여사는 친구들과 모여 손주 자랑을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주는 잔머리보다는 공부머리를 타고난 것 같아 기쁘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를 닮지 않은 것 같아 천만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느리와 그 모녀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디서든 사기를 치며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여기까지가 목인화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모든 것이 돌아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